안녕하세요. 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에서 그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카메라와 관련된 그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사진에 대한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좀 보고 듣고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카메라에 대해서 좀 그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에 대한 그 기초적인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돼서 오늘 뭐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그런 그 궁금하신 사항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카메라에 기초해서 그 사진의 이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사진 활동을 하려면 그 카메라라는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비는 옛날부터 오래전에 이제 카메라가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되고 이제 점점 그 성능이 좋아지고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던 그 시대에서 그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만 해도 좀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카메라 다루기가 좀 어렵거나 좀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좀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불편하신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능이나 성능, 또 그 사진가로서 사진을 찍는 데 필요한 유용하게 쓰는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그런 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투자, 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 사진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면서 사진이 나와야지만 좀 어느 정도 원하시는 그 작품, 또 원하시는 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찍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진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메라에 대한 그 사용법, 또 카메라에 대한 특징 또는 성능,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사진을 또 찍기 위한 그 내용, 구성이라든가 구도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연결이 돼서 나와야지만, 결과물로서 이제 집합이 나와야지만 좋은 작품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그 카메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그 카메라의 메커니즘, 카메라 도대체 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메라를 보시면, 잠깐 이제 그 실물을 보시면, 네, 이제 이거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보통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각들 하시는데, 이 카메라도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써 있지만, 바디, 렌즈, 필터, 그다음에 플래시, 그다음에 기타 삼각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선 크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면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보면 바디하고 렌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렌즈가 없는 걸 바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바디에다가 요런 그 렌즈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도 종류가 많고, 이 렌즈로 사진 찍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조건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초점거리라든가 또는 화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렌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그 카메라를 조합을 시키려면 요 바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에 좀 적당한 또 합당한 이런 렌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야지만 사진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부수적으로 중요한 거 보면 이제 그 프레시라가 있죠. 광량이라든가 이제 빛으로 사진은 빛을 잘 보고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빛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그 빛이 또는 때로는 그 좀 적거나 많으면은 좀 줄이면 되는데 광량을 줄이면 되는데 적을 경우에는 프레시라는 보조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광량을 좀 확보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보통 이제 카메라에 그 장착되어 있는 플래시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내장 플래시를 하는데 요건 기본적으로 뭐 중급 이상이라면은 요런 그 내장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붙어 나오고 요거는 이제 광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용으로 외부에서 이제 그 따로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여기에 카메라에 장착을 해가지고 같이 찍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필터, 뭐 자외선을 예를 들어 차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저기 효과, 뭐 예를 들면 별 모양이 나게끔 해주는 필터라든가 이런 필터들도 부수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밤하늘에 뭐 별을 찍는다든가 이런 느린 느리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갖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찍으려면 필요한 삼각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시고 자기 원하는 장비들을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진 활동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메라의 구성 크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디와 그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본체는 그 바디는 그 예전에 썼던 이제 그 필름 뭐 코닥 필름이라도 들어보셨고 뭐 후지 필름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필름에다가 그 필름 자체에다가 이제 그 광각 물질을 이제 발라가지고 직접 빛이 닿으면 그 물질이 그 색에 반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사진에 인하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이제 그런 필름인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요즘도 뭐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아날로그 카메라가 필름을 사용했다면, 그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전자화 시켰기 때문에요. 필름 대신에 CCD나 CMOS라는 그런 찰상 소자라고 하죠. 필름 대신에 그걸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그래서 이제 CCD는 필름 카메라는 아날로그 방식이 있는 그 필름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빛이 들어오면은 광각 물질에 바로 닿으면서 색이 이제 기록이 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찰상 소자는 예를 들어서 RGB 3가지가 들어오면 뭐 3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3가지 색이 들어오면 3가지 색을 다 인식을 하고 그걸 갖다 전기 신호로 바꿔요. 뭐 전기 신호라고 디지털이니까 뭐 01, 1, 뭐 0101 뭐 이거겠죠. 뭐 0101이 뭐 여러 가지 많아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바꿔서 그 카메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 장치, SD 카드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카드에 보관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CCD나 CMOS는 그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영어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어차피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또 외국에서 이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영어로 쓰게 됐습니다.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는 이제 CCD라고 하고요. CMOS는 뭐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뭐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 CCD는 좀 고가예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는 이제 그걸로 많이 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 가격도 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는 CMOS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이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요 안에 올라갔다 내렸다는 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 근데 이게 올라가면은 뒤에 맨 끝에 보이는 게 필름이 있던 자리를 CCD나 CMOS가 대체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고 이제 그 소자가 이제 그 소자가 이제 그 소자의 타입이라든가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그 방식이라든가 거기 적용하는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급진 거는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비싼 카메라, 고급 카메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의 그 등급별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카메라를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이제 처음에 보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난 카메라가 없는데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 수준에 따라서 틀리고 목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디의 종류가 고급기, 중급기, 보급기라고 있는데 고급기는 이제 FX라고 해서 이제 좀 여기 안에 있는 고급기는 그 안에 있는 아까 필름 대신에 대체된 디지털 대체된 CCD나 CMOS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FX가 있고 DS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고급기, 중급기, 보급기 말씀드렸는데 보통 고급기에는 그 FX 포맷이라고 그래갖고 좀 큰 찰상 수저가 좀 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급기나 보급기에는 DX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크롭바디라고 하죠.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그런 소자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가격 차이도 있고 사진 촬영은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우선 고급기 그러면 큰 찰상 소자에다가 많은 그런 사진에 대한 정보를 받고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찍히는 상업 사진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사진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기 그러면은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좀 예술성이 있는 작품 활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중급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그 선택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처음에 공부를 좀 하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급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처음에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들, 소위 뭐 초보자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런 분들께서 좀 쉽게 이제 카메라를 배우고 또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간편하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도 이제 막 찍을 수 있는, 막 찍는다 그래서 뭐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카메라를 보급기 이 정도로 활용을 해도 또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큰 손색이 없는 그런 사진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FX DX가 있는데 그 크기가 틀리다고 했는데 FX는 글자 그대로 풀바디라고 그러고요. DX는 이제 좀 크롭바디라고 해서 좀 작은 거죠. 예전에 아날로그 필름은 24방짜리, 24장, 36장짜리 있는데 24방, 36방 이렇게 썼죠. 보통 이제 24장짜리 많이 쓰셨는데 24장짜리가 하나의 그 화면을 보면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 그 화면을 가지고 이제 사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나온 게 이제 풀바디 FX죠. 그 FX의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촬상 소자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 이미지 센서를 이제 이미지 센서가 촬상 소자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FX 같은 경우는 필름 크기하고 동일하고요. 요것도 화각이 넓고 이제 고화질이고 비싸죠. 그다음에 DX는 요거보다 좀 이제 줄어든, 그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가로가 아까는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였는데 DX 같은 경우는 가로가 24mm고 세로가 16mm. 그래서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크롭바디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류별로 다양한 그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FX DX에서 차상 소자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 엘리먼트라고 소자를 갖다 픽셀이라고 해요. 픽셀이 많을수록 그만큼 그 빛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용량의 사진을 만들고 대용량의 사진을 인화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FX 풀바디냐 크롭바디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까 이제 바디를 말씀드렸고 이제 렌즈는 요즘 렌즈는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초점거리를 갖고 있고 또 화각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렌즈는 어떤 거든지 그 교체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작은 렌즈도 있고 표준 렌즈도 있고 다른 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초점거리가 긴 거 이렇게 망원경 같이 길게 망원 렌즈 같은 거 끼면 저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이제 그 화각이나 초점거리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은 종류가 나와서 다 열거했을 수는 없고 우선 그 표준 렌즈, 가장 중요한 건 표준 렌즈인데요. 그 표준 렌즈는 그 사람의 눈하고 거의 동일한 그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는 화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표준 렌즈로 나오고 있는데 풀바디용, FX용으로는 이제 50mm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작은 크롭바디 DX용의 그 표준 렌즈는 35mm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 렌즈가 있고 보통 보면 이제 그래도 그 초점거리가 이제 좀 변화를 시키면 화각의 차이가 이제 많이 달라지죠.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화각의 차이나 이 거리를 갖다가 이제 화각을 좀 자유롭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밀고 당긴다 하죠. 뭐 그 줌 없다고 뭐 클로즈 없다고 뭐 저기 그 반대로 이제 그 줌 인도 하고 이러는데 줌 아웃이나 줌 인을 갖다 하기에 필요한 그 줌 렌즈로서 나오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광각 줌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줌, 뭐 표준 줌이라기보다도 그 표준 렌즈를 기준해서 그 근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갖게 만든 렌즈입니다. 표준 줌이 있고 망원 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뭐 그 카메라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죠. 뭐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건 있지만 주로 이제 일본 제품을 그동안 많이 쓰다 보니까 일본에서 뭐 니콘, 캐논, 뭐 옛날에 뭐 미놀타, 뭐 펜탁스, 올림푸스 뭐 다양한 그런 그 브랜드를 가진 제품들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캐논 아니면 니콘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캐논하고 니콘도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단점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니콘에서 갖고 있는 게 캐논에는 없고 또 캐논에서 갖고 있는 게 니콘에는 없고 그게 이제 거의 동일하면서도 뭐 한 2~3%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하는 게 약간 양분화되어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표준 줌이나 망원 줌은 캐논이나 니콘이 이거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렌즈 삼총사라고 하죠. 가장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 렌즈로서 이제 표준 줌은 24에서 70mm까지 이제 그 초점거리가 가변이 돼가지고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망원 줌 같은 경우는 70에서 200mm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광각증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각이 이렇게 넓게 보이겠죠. 많은 그런 저기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광각증은 캐논 같은 경우는 16에서 35mm, 그다음에 니콘에서는 14에서 24m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그 세 가지로 이제 구분돼서 나오는 것들이 다 용도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좋은 건데, 특히 이제 그 조리개 값이 굉장히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이게 양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사진 찍기에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 광각줌하고 망원줌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 16에서 200mm까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근데 14에서 200이나 16에서 200mm까지 만드는 제품이 왜 안 나오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합해버리고 그 16에서 200mm까지 그 초점거리를 전부 다 그 수용을 하면서 사진을 찍게 하려면은 그 조리개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진다는 얘기는 광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좋은 사진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리개 값이 낮은 걸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카메라가 커지고 또 값이 올라갑니다. 보통 보면 이제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제가 쓰는 거지만 이런 줌 렌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16mm고 이게 전부 다 나오면 200mm가 되거든요. 초점거리가 200mm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렌즈가 보통 보면 여기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초점거리에 따라서 또 성능에 따라서 이 안에 많은 렌즈군이 들어갑니다. 작은 거는 뭐 광각중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4~5개, 5개 들어가고, 망원중 같은 경우는 뭐 12개, 14개, 뭐 15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지는 거죠. 광각중도 비싸고 망원중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 조리개 값 때문에 카메라 자체가 좀 이제 낮을수록 광량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는 좀 좋은 렌즈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격도 좀 비싸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광각중 이하로 해서 이제
더 넓은 거, 더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의 뭐 18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렌즈들이 또 나오죠. 그건 뭐 16mm나 또 13mm나 또 16mm 이하를 초광각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그 이하가 다 어안 렌즈는 아니고요. 어안 렌즈는 뭐 10mm, 12mm, 10mm 이하도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둥글게 뭐 물고기 누르고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둥글게 보이는 그 렌즈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안 렌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준중 같은 경우는 FX용은 50mm로 돼 있고 DX 같은 경우는 35mm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단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표준은 아니지만 그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는 렌즈예요. 예를 들면 이제 85mm나 105mm, 뭐 500mm, 1000mm 이런 것들은 초점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변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사진 활동의 목적에 맞게끔 나온 제품이라서 어떤 사진을 어떤 걸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기장 스포츠를 하는 경기장 가가지고 어떤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제 고정시켜 놓고 아주 그 극적인 장면을 얻기 위해서 이런 좋은 렌즈들을 초점거리가 긴 렌즈들을 갖다 설치해 놓고 찍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포츠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85mm 그 광각이라고 해서 이제 가까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단초점 렌즈에는 일부 이제 매크로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렌즈들이 있습니다. 매크로 기능은 여기 이제 확대라고 있는데 매크로는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찍어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단초점 렌즈에는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기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줌 렌즈 그러면 16에서 200, 뭐 16, 300, 뭐 500, 55에서 300 이런 제품들이 그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립값이 좀 높아요. 최소 뭐 3.5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데서는 이런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사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 성능이 좋고 좀 고급진 장비들을 이용을 하시려고 하고 있죠. 네, 렌즈의 종류는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뭐 어떤 게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뭐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조리개 값하고 셔터를 많이 쓰게 돼요. 가장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조리개 값하고 셔터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냥 보면은 뭐 그냥 그 카메라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렌즈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값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걸 조금 물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특히 이제 조리개와 셔터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ISO 값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좀 연관을 시키면 사진 활동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좀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칠판에 좀 보시죠. 보통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카메라 렌즈 잘 보이세요? 여기 이제 렌즈가 이제 바디가 있죠. 바디가 있고 여기 렌즈가 있는데 그 빛이 여기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 바디로 이제 찰상 소자, 이미지 센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 여기 안에 이제 조리개라는 게 있습니다. 조리개가 이제 저기 그 렌즈에 이제 붙어서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 면적을 크겠다 작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렌즈를 조리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원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크고 갈색이 조금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 요 값을 갖다가 카메라 렌즈에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뭐 그 F 값은 그 초점거리는 뭐 그 저기 조리개 값을 갖다가 그 원 지름으로 남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 빛이 들어가는 이 부분, 요 면적을 갖다가 기준을 했을 경우에는 그 원주의 면적, 원의 면적인 파이 r 자승을 갖다가 이제 공식을 갖다 쓰게 되거든요. 이래서 보면 제일 이제 원을 기준했을 때 최대로 열렸을 때 요거를 빼면은 보통 이제 그게 1.4로 이제 1.4로 표시가 됩니다. 1.4. 원래는 이제 요 원을 기준하면 여기 1이 되겠죠. 1이 됐는데 카메라 보면 이게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1대 1.4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럼 1.4일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 2.8, 여기는 4,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5.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22, 뭐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이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중간 과정은 그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면적이 루트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루트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갖다가 2분의 1로 줄이면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2.4가 돼요. 요거를 역수를 표시한 겁니다. 1.4분의 1, 2.8분의 1, 여기 4분의 1, 5.6분의 1인데 이 값이 맞는 건데, 왜 그러면은 왜 요것만 써놨냐? 왜 1.4, 2.8, 4만 써놨냐? 요거 분자까지 쓰려면 복잡해지잖아요. 이 값을 갖다가 써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거 1.4, 2.8, 4, 5점 나오는데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또 2분의 1이면 루트 4분의 1, 2의 루트 2죠. 그 다음에 2의 루트 8, 반반씩,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값이 이거 딱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루트 2를 곱하면은 2의 루트 1의 루트 2, 그 다음에 2의 루트 2, 4의 루트 2, 그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를 곱해서 역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역으로 표시 안 하고 그냥 나온 값만 표시하면 저 표시값이 1.4. 계산값은 저 표시해 놓은 게 이거죠. 1.4분의 1, 2.8분의 1, 4.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복잡하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1.4, 2.8, 4, 5.6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리개 값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셨지만 그 숫자가 낮을수록 사실 어떤 분은 22로 가면은 이게 그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리개 값은 올라갈수록 빛이 적어진다. 왜냐? 빛을 통과시키는 그 홀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시해 놓은 것은 그 표시에 따른 변화는 작은 숫자로 갈수록 빛의 양은 증가하고 높은 숫자로 갈수록 빛의 양은 감소합니다. 근데 빛의 양이 증가하는 쪽이 좋죠. 어두운 그 상황에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으니까, 빛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저 F 값이 낮은 렌즈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셔터 값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셔터 값은 조리개가 이제 빛의 양을 갖다가 이제 그 조정을 해주는 거라면, 셔터 값은 그 조리개로 들어온 빛의 양이 얼마만큼 통과하느냐 그 시간을 갖다가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개 4로 놓고 찍었을 때 들어오는 양을, 그럼 이 양을 갖다가 1초 동안 흐르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0.5초 동안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셔터입니다. 그러면 셔터에도 시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가장 그 기본적인 걸 갖다 보면은 1초로 왔을 때 1초를 놓고 봤을 때 그걸 갖다가 뭐 3분의 1 줄이고 뭐 이렇게 뭐 4분의 1씩 줄이고 그러면 너무 많은 그런 그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1초를 기준했을 때 2분의 1초, 그 다음에 2분의 1초 또 반으로 줄여갖고 4분의 1초, 그 다음에 이걸 또 줄여가지고 8분의 1초, 이걸 또 줄여갖고 16분의 1초, 그 다음에 이것도 32분의 1초 이렇게 써요. 요것 또한 값을 갖다가 네, 뭐 2분의 1, 4분의 1, 뭐 8분의 1로 표시하면 좀 요것도 복잡하겠죠. 예, 그래서 요걸 2, 4, 8, 16, 30인데 왜 2, 4, 1, 2, 4는 나오는데 8까지 괜찮은데 왜 16이 안 나오고 15가 나오고 왜 30이 안 나오고 30이 나오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64인데 64분의 2인데 왜 60이 나오냐. 여기 30이 나오고 여기 15가 나오고. 왜냐면 여기부터는 여긴 단단이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부터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기계에서 물리적으로는 반반씩 딱딱 줄여요. 근데 표시는 이거를 10으로 하지 말고 16이라고 하지 말고 15를 하고 여기를 30으로 하자. 그 다음에 64 복잡하니까 60으로 하자. 그 다음에 요거가 120이 맞는데 120이 맞는데 실제 일을 갖다가 120 나눠보면은 125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25로 해놓고 그 다음에 200, 그거 2배, 2분의 1, 250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외운다 이거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그 값을 표현한 방법을 아시면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거죠.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것도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짧은 시간만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빛의 양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활용해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SO 값까지 같이 그 조화를 시켜 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야지만 좋은 그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조리개의 기능하고 표시값, 그 다음에 그 셔터의 기능하고 표시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필터의 종류, 아까 이제 그 바디, 그 다음에 렌즈, 이거는 이제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UV 필터라고 돼 있고요. UV 필터하고 ND 필터, CPL 필터 뭐 이 정도예요. 그 UV 필터는 그 이제 영어로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보통 그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면 그 자외선을 생각하시는 게 맞죠. 예, 무지개 보시면 그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죠. 빨주, 녹초, 파란보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거, 그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색 외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를 적외선이에요. 적외. 그 다음에 자외 그러면은 보라색 밖에 있는 선, 자외. 그 자외선이 굉장히 파장이 짧습니다. 그 짧은 거는 뭐 우리 사람들한테도, 인간들한테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 여러 가지 장비, 통신 이런 거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들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을 때도 그 UV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것이 그 노이즈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없애고 그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제 끼워놓는 게 좋고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그 렌즈 맨 앞에다가 UV 필터를 끼워 놓으면 그 렌즈를 또 보호해 줄 수가 있죠. 뭐 본의 아니게 손으로 터치가 되었고 이제 뭐 지문이 묻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먼지나 이런 그 이물질이 묻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UV 필터를 장착해 놓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필터를 뭐 만약에 깨지면 바꾸면 되고
아니면 뭐 지저분한 게 묻었으면 깨끗하게 클리너로 닦아 주셔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거기는 그 울트라 바이올렛 UV 필터 보면 MC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MC 보면 멀티 코팅, 코팅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여러 번 해가지고 다양한 그 울트라 바이올렛 그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을 갖다 찍고 확대를 해보면 그 UV 필터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느낄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UV는 울트라고 이제 그거 VHF 뭐 UHF 옛날에 뭐 텔레비전 방송할 때 뭐 VHF 채널도 있고 UHF 채널도 있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것도 주파수의 그 영역대를 주파수대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VHF는 베리 하이, UHF는 울트라 하이, 예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ND 필터, 뉴트럴 덴시티라고 해서 빛 그 광량을 그 차단해 주거든요. 차단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갖다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모양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또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광량을 아주 적게 들어오게끔 하고 장시간 노출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그 ND 필터는 ND 필터가 광량을 얼마만큼 차단하느냐 그 지수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니까 그것도 이제 아주 전문적이 아니라면 적당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ND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L,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 필터, 이거는 그 평광 필터라고 해가지고요. 반사광이라든가 색상 채도를 증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진 찍으니까 반사광이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카메라가 이제 잡아내니까 사람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필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그 굉장히 밝은 데하고 좀 어두운 데 영역을 갖다가 좀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필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찍으면 강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정면에 찍었는데 그걸 스타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6개의 별 모양이라든가 8개의 별명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 필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면 좀 특수 효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 필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많이 쓰던 건데,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 쓸 때 흐린 날 이 필터를 끼고 찍으면 밝은 날 느낌을 내주는 그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 필터라 그래가지고 밤에도 좀 잘 색상이 그냥 어둡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밤 기운이 좀 잘 나게끔 하는 필터도 있고, 그 포그 필터라고 이제 안개 낀 것처럼 맑은 날인데도 이제 숲속에 가서 포그 필터를 끼고 찍으면 안개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보면 센터 필터라고 해서요. 센터 구멍이 있는데 밖에는 뿌예요. 그럼 인물 사진 찍을 때 얼굴은 뚜렷하게 나오지만 그 주위는 안개 낀 것처럼 나오는 그런 효과를 가진 필터가 있는데, 그런 필터를 좀 재미있는 그런 차원에서 찍어서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래시는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내장 필터, 카메라에 붙어있는 내장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외부에 장착을 해갈 수 있는 내장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로브라고 하죠. 스트로브 같은 경우는 좀 큰 스튜디오에서 크게 이제 빛을 발광하는, 예를 들면 이제 성광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좀 스튜디오 촬영할 때 순간적으로 크게 옛날에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가면 퍽 소리 나면서 이제 터지는 그런 그 벌브,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로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제 플래시의 성능은 다양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양한데, 그 GN이라고 가이드 넘버라고 그 밝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넘버가 높을수록 발광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예, 발광의 양이 크면 어두울 때 멀리까지 비추니까 멀리 있는 물체도 잘 찍을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그 기능 중에 하나가 TTA라고 스루더 렌즈라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 그 플래시 장착을 하고 카메라 세팅하면 카메라 빛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플래시가 이제 또 계산을 해가지고 또 발광량을 스스로 조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게 굳이 플래시 썼을 때의 그 조리개 값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카메라 플래시의 성능 중에 하나가 좀 좋은 게 뭐냐면 한번 그 플래시를 터뜨린다고 하죠. 터뜨리면은 한번 딱 찍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미처 모르지만 그 빛을 읽는 정도의 그 빛이 잠깐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 터지는 거죠. 살짝 터지고 그 다음에 터지고 그 빛을 양을 갖다가 감지하기 위해서 사진이 살짝 터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 플래시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대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대 좀 장시간 노출을 하거나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별의 궤적이라든가 움직이는 사진들을 갖다가 한 곳에서 촬영할 때는 그 삼각대를 놓고 찍어야지 좀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를 좀 떨어져 있는데 놓고 사람은 이제 안 보이게 찍으려면 이제 그 줄을 연결해서 릴리즈라고 있습니다. 그 릴리즈 쓰면은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카메라를 좀 떨어진 데 설치해 놓고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보면 셀프 사진을 찍을 때 둘밖에 없는데 누군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찍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리모컨이 있어서 카메라 세팅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카메라를 보고 리모컨 누르면은 셔터가 자동으로 누르는과 동시에 셔터가 사진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편리한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갖고 계시면 그 필요할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또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받고, 그래도 이제 내 거를 맡기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좀 이제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뭐 장르별 사진이라고 해서 뭐 어떤 때 뭘 찍고 못 찍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큰 틀에서 구성이나 또는 구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뭐 어원이 우리나라 어원은 아닌데 뭐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빛그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빛이 직접 들어오느냐 또는 뭐 어떻게 간접광으로 들어오느냐, 다양한 그 빛의 방향, 또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뭐 그림자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지만 좀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빛을 이해하시려면 빛과 색을 갖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빛과 색. 자, 그러면 빛은 뭐냐면은 이제 그 빛에도 삼색이 있고 색에도 삼색이 있습니다. 그걸 삼원색이라고 하죠. 삼원색인데 빛은 빛은 광이지 않습니까? 빛은 광이 나는데 빛은 섞일수록 환해집니다. 그래서 가법 혼색이라고 합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물감, 그 반대로 물감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색의 삼원색은 간법 혼색이라 그래가지고 물감은 섞을수록 어두워집니다. 모든 물감을 섞어버리면 검정색이 되고 모든 빛을 켜놓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빛의 삼원색 그러면 RGB,
예, RGB니까 그 레드, 그린, 블루를 합쳐지면 R과 G가 만나면 또 다른 색이 나오고 G와 B가 만나면 또 다른 색이 나오고 또 레드와 블루가 합쳐지면 또 다른 색이 나오고 모든 그런 파생된 빛까지 전부 합하면은 결과적으로 흰색이 나옵니다. 그 흰색을 보고 예, 이제 거기에 가깝게 촬영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물감의 삼원색은 인쇄를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사진 갖다 인쇄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거기 또 옛날에는 RGB라고 했어요. RGB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색이 RGB 색깔로 인화를 하면은 완전하게 완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CMYK라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시안 그 녹청색, 녹색이 아닙니다. 이거 녹청색이에요. 그 다음에 마젠타 그러면은 적색, 빨간색을 하는데 청색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청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도 그 RGB에서 나오는 그 예를 들면은 레드하고 그린 섞으면은 옐로우가 납니다. 근데 물감으로 쓰는 옐로우는 정녹색이죠. 예, 블루에 가까운 색이 아니라 그 녹색에 가까운 정녹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 그래갖고 이제 완전 블랙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블랙이 아니고 짙은 갈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YK 네 가지를 섞어야지만 완전히 검은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에는 삼원색이라고 하지만 실제 인화할 때는 그 네 가지 색깔을 섞어서 인화가 된다는 것을 예,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삼원색, 기세 삼원색, 색의 삼원색을 아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을 활용해야 되는데 빛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빛을 활용해야 되는데 빛은 어떻게 있냐? 크게 보면 자연광, 인공광, 그 다음에 직접광과 간접광이라고 있습니다. 자연광은 뭐 태양이 뜨면 자연광이 다 보이는 거죠. 예.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빛으로 이제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색 온도가 변합니다. 예, 색도 변하고 그 색이 변하는 색에 따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새벽에 여명을 찍으면 또 색이 틀려지죠. 그 다음에 그 일출 찍을 때 또 색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일몰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 찍을 때도 계속 빛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해가 지면서 태양의 고도가 점점 바꿔지면서 예, 구름 하늘을 타고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뭐 빛이 굴절도 하고 반사도 되는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혼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색 온도, 색깔이 변하고 거기에 따른 색 온도가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광은 이제 그 태양광, 자연광 이외의 빛, 연속으로 발광하는 이제 전구, 형광등, 그 다음에 뭐 프레시, 뭐 성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이제 뭐 밝은 빛으로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스트로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광, 간접광이 있습니다. 예, 직접광은 직접 비치기 때문에 아주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이제 오전이나 오후 좀 직접광이 내리치지 않는 그 시간대 촬영하는 게 좀 좋고요. 간접광은 이제 그 피사체의 개조, 이렇게 좀 어둡고 이렇게 좀 밝은 부분이 좀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번지는 그런 그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입체감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빛의 종류를 잘 아시고 예, 그 빛으로 인한 그 밀체에 보는 빛에 따른 빛의 각도에 따른 그 모양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눈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 웬만하면 좀 아시는 내용인데 빛의 방향에 따른 구분을 보면 이제 피사체가 있고요. 예, 피사체가 있고 그 피사체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예, 피사체를 향해서
직접 보이는 광은 순광, 그 다음에 피사체 뒤에서 들어오는 광은 역광,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 좌측이나 우측에서 들어오는 건 측면광, 그 다음에 카메라 쪽에서 봤을 때 피사체에서 약 45도 각도 정도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사광이라고 하고, 그 반대 역광에서 좌우로 45도 각도로 이제 피사체에 비치는 게 반역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역광이니까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데 뭐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오죠. 하지만 그 역광을 잘 활용을 해서 역광의 효과를 잘 이용을 하면 또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빛의 방향에 따른 구분을 잘 보시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좀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빛을 알았으면 이제 카메라가 아까 배웠던 카메라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카메라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디도 중요하고 렌즈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떤 카메라든 가장 중요한 건 세 개. 조리개 값과 셔터 값과 ISO 값을 조합을 하는 겁니다. 아까 조리개는 숫자가 많을수록 빛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셔터는 커질수록 빛이 지나가는 시간이 짧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조리개와 셔터는 그 조리개 기능은 카메라가 갖고 있어요. 아니, 렌즈가 갖고 있어요. 렌즈에 붙어 있어요, 조리개는. 그 다음에 셔터는 그 바디에 붙어 있습니다. ISO는 뭐냐 그러면, ISO는 아까 필름 카메라도 쓸 때도 이제 그 ISO 대신에 그 전에 옛날에는 아사라는말 썼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오는 약자인데 아사 100이다 200이다 있었어요. 근데 막 100으로 쓰는 줄 알았다. 어떤 때 보면은 카메라가 좀 조이면서 400짜리도 쓰고 막 200짜리를 그랬거든요. 조그만 카메라 있어. 들고 다니면 막 찍는 거. 그거는 아사 200을 쓰면 좋다고 했습니다. 왜 좋았냐? 100보다 이거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빛을 받는 그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빛에 민감한 정도라고 그래가지고 감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 기본이라 그러면 200은 그만큼 입자가 요만하다 그러면은 200은 그 입자가 크다고 보면 2배 정도 큽니다. 2배 큰 만큼 빛이 그만큼 광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량 시간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감도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100, 200, 그 다음에 400, 800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나오니까 100과 200 사이에서도 120, 160만 이렇게 나오고요. 200과 400 사이에서도 300, 350, 60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안에서 계산을 해갖고 이제 그 사용에 편리하게끔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사용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서 적정 노출을 설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적정 노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요 세 가지를 갖다 사용하는 건 이제 알았다. 그럼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몰라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 이게 어디 촬영 나가면은 여기서 노출을 얼마큼 잡아야 돼요? 노출 잡는 걸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다 상황마다 틀리는 거 어떻게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보시면 그 밑에처럼 눈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이제 뷰파인더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노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0이라는 지점을 뭔가 굵은 표시가 되든 화살 표시가 되든 여기 맞췄을 때 적정 노출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캐논은 마이너스가 좌측에 있고 니콘은 마이너스 우측에 있느냐? 이거는 카메라 제조회사 마음인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모두 스위치를 보시겠지만 설명드리겠지만 회사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또 똑같은 기능인데도 위치만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네. 어떤 기능이 니콘에서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캐논은 왼쪽에 갖다 놓고,
또 니콘이 위에 갖다 놓으면 캐논이 밑에 갖다 놓고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거 뭐 카메라가 엄청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능, 거의 같은 기능을 위치만 바꿔놓고 예, 셔터나 그 조리개 그 표시 기호를 갖다가 살짝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그 모두 장치를 보면 예, 여기 이제 캐논이나 니콘이 있습니다. 좌측에 캐논으로 보시면은 그 모드 셀렉터가 모드 스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니콘은 왼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예,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표시했을까? 이제 여기서 다 기능은 다 설명드리지 않고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모드 스위치에서 캐논과 니콘이 있는데 캐논은 M, 요거는 이제 매뉴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조리개 값, 그 다음에 그 셔터 값을 다 수동으로 자기가 이미지에 조정하는 겁니다. 그건 똑같이 M으로 놨어요.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은 캐논은 AV로 놓고 니콘은 A로 놨습니다. A는 뭐의 약자냐면 어퍼츄라고 조리 그 셔터에 아니 조리개의 영문 표시입니다. 근데 니콘은 AV라고 해서 어퍼츄어 밸류하게 친절하게 써놓고 예, 저 캐논은 그렇게 써놓고 니콘은 그냥 A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터 값을 보면 캐논에서는 TV라고 해놓고 니콘에서는 S라고 해놨습니다. 셔터니까 이제 니콘에서는 S라고 붙여놨겠죠. 그런데 요거 이제 타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S를 똑같이 안 놓고 TV라고 해서 타임 밸류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니콘 쓰는 분이 니콘 보면 뭐 A가 뭔지 S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니콘 쓰시는 분이 캐논 보면 AV가 뭐야? TV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P는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모든 걸 내가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도 웬만한 모든 거를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뭐 조리개 값, 셔터 값, ISO 값을 다 임의로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프로그램 기능을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카메라를 좀 알고 사진을 좀 좋은 사진 찍기 위해서는 일단 매뉴얼 모드로 해서 그 셔터 값이라든가 조리개 값, 그 다음에 ISO 값을 변함으로써 인해서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가를 갖다가 자꾸만 연습을 하고 그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익혀가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좀 안 쓰셔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찍는 사진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그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아까 그 디지털 뭐 아이고 찍자하고 이제 김경태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하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그 반사율 18%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반사율은 카메라는 그 반사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김경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흰색을 찍어도 회색, 검은색을 찍어도 회색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다른 색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사율만 보기 때문에 그 반사율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그 색깔을 아날로그 때문에 색깔 갖다가 뭐 레드 단냐 이런 거는 이제 찰장 소자가 그 AD 컨버터가 해주는 문제고 일단은 빛을 갖다가 제대로 반응하게끔 카메라가 반사되는 빛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기에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레이 카드가 있습니다. 그레이 카드는 인위적으로 반사율이 18%가 나오게 만든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놓고 카메라를 여기다 대고 빛이 들어올 때 여기다 대고 이걸 찍어 놓으면 카메라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뭐 경기장이나 그 공연장 가면 카메라 세팅하는 카메라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갖고 와가지고 조명 무대에다 대고 계속 이제 그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색깔이 제대로 납니다. 화이트 밸런스 안 맞추면 반사율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진을 찍었는데 뭐 어떤 데는 좀 붉게 나올 빨갛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파랗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반드시 맞춰주시고 촬영을 하셔야지만 예, 올바른 그 색상의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또 이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카메라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찍으면서도 항상 끝까지 이제 끝이 없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나의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사진을 만들기 위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그냥 그 눈으로 보는 거, 빛만 보는 것 갖고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까 이제 구도 구성이 있는데 구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틀을 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전 그 사진이 있다 그러면 사진에 액자에 넣죠. 그러면 이제 액자가 이제 그 구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구성은 그 액자에다가 이제 어떤 거 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가서 이제 뭐 흔하게 보는 이 바닷가 일출을 찍으러 갔어요. 근데 해는 떠오르고 있는데 해만 딸랑 찍으면 좋을까요? 아니죠. 예.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 힘차게 지나가는 배도 한 대 있으면 좋겠고 또 배가 있으면 또 한쪽을 치우칠 수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뭐 갈매기가 먹이를 잡으려고 또 한두 마리가 날아오는 장면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좀 넣고 또 예를 들어서 달밤에 얼마 전에 추석밤이 지났지만 추석밤에 이제 달을 찍어야 되는데 달만 찍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달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손자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애기하고 같이 이제 달을 쳐다보는데 그 옆에 조그만 귀여운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어가지고 같이 찍어주면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진의 완성도,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구도나 구성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 형식, 내용. 카메라를 활용한 형식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을까? 위에서 찍을까? 아래에서 찍을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특히 이제 하려는 주제나 메시지가 그 작가의 의도된 창작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작가가 바라봤을 때 그냥 좋은 사진이 뭐 그 어떤 건 기준을 둘 수는 없지만 누군가 봤을 때 이 사진이야말로 작가의 그 생각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작가는 A라는 걸 생각하고 찍었는데 다른 사진 볼 때 B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슬픈 표정이 있어서 찍었는데 다른 분이 볼 때는 슬픈 건 아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희노애락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작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아의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사물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잘 담아서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도 중요해서 이런 그 사진 틀을 짜는 거, 사진의 구성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진의 뭐 5가지 특성을 보면 사물 그 자체지만 또 디테일, 섬세한 거, 남이 볼 줄 모르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줄 아는 그런 그 안목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구성, 그 프레임, 아까 말씀드린 구도를 좀 잘 짜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입니다. 그 시간 놓치면은 정말 그 결정적인 시간에 촬영을 놓치면은 못 찍어요. 하지만 또 찍으면 바로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시간에 과거하고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간 포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를 또 능숙하게 달아가지고 보는 눈과 같이 그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야지만 순간 포착을 잘해서 멋진 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끝으로 이제 그 5번째는 이제 그 뷰 포인트. 그 사진을 갖다 그냥 대놓고 정면에서 찍을 게 아니라
정면에서 찍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보니까 더 좋은 그런 구도나 더 좋은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 한 군데서만 놓고 뭐 카메라가 뭐 줌렌즈 써가지고 뭐 당기고 밀고 막 이래갖고 찍는 게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360도 돌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렇게 그 노력을 좀 하시면 더 좋은 그 관점, 뷰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좀 능숙해지면 하시면 그 장르별로 사진이 많습니다.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여행 사진 다 있는데 뭐 그 중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의 한 주제를 가지고 그쪽만 열심히 전문적으로 사진 활동을 하시면서 큰 그 결과물을 갖고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요한 거는 그 사진 예술과 저작권. 다른 분이 애써서 만든 사진을 그냥 갖다 써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만든 사진도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그 법적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진 활동하는데 피해를 보거나 또는 손해를 보거나 또는 뭐 그 피해는 내가 당하는 피해고요. 내가 얻는 건 또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남한테 다른 사람 걸 쓰므로 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또 내 것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지 않게끔 좀 활동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끝으로 사진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작품 활동은 생각보다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사진 예술을 완성시켜 드릴 것입니다. 열심히 하실 바라면서 오늘 내용 드려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